임상훈의 뉴스 하청 공장. 네, 안녕하세요. 뉴스 하청공장 사회자 김난입니다. 제 옆에는 뉴스 하청공장 공장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장장 임상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지난 2월 20일 화요일에 방송하셨던, 네. 그렇죠? 밖에서 본 한국에서 다뤘던 내용을 다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루실 내용이 이번에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방송하는 날짜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는 아니고,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한 가지 주제를 길게 다룰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를 이제 조금씩 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져요. 이번엔 한 4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그 첫 번째 소식부터 어떤 소식이었나요? 밖에서 본 한국 첫 번째. 요즘에 이제 밖에서 본 한국, 그러면 이제 올림픽 이야기가 가장 많죠. 물론. 올림픽 하기 전에는 남북 관계 이야기가 이제 가장 많았고, 물론. 올림픽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특히 이제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올림픽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동계 올림픽 강국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계 올림픽을, 그러니까 동계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는 않았겠죠. 근데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갖추려면은 그 엄청난 공사를 했겠죠. 근데 그렇죠. 공사를 뭐 없는 땅을 만들어서 하는 뭐 그런 거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깎고 그런 게 있었겠죠. 대규모 벌목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보도를 한 언론에서 해서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자는 의미에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미국의 이번에 USA Today가 네. 19일자 보도를 했어요. 그 강원도 정선군의 수감리라고 하는 그 마을에 네. 여기 이제 그 리조트도 만들고 주차장, 헬리콥터장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이 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미 거긴 주민들이 살고 있는 네, 데를 마을. 이제 이렇게 헐어가지고 뭘 그렇죠. 만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을의 절반이 헐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분들은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주를 잘 시켜주면 되는 그렇죠. 건데 그래도 내가 살던 마을이 갑자기 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이제 거기에 사는 분들이 이제 뭐 투기 목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그 순박하게 내 마을에서 이제 나고 살고 자라고, 있는데, 맞아요. 그랬는데 올림픽 한다고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하면 옛날에 우리 가끔 그 저수지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갑자기 만들 때 수몰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이사 가라고 하면은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살던 마을을 떠나기가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번에도- 어르신들 계시면 그렇죠. 더 그럴 것 같아요.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고향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어쨌든 정부 보조금이 물론 있었는데 이렇게 주민의 절반 정도가 이제 이주를 했다고 해요. 그 점을 이번에 이제 그 언론이 주목을 했던 거고. 마을의 절반이 헐렸으니까 그 마을의 진짜 절반의 주민들은 이주를 한 거네요. 그렇죠. 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이게 평창 올림픽만에 있는 일은 아니고 네. 이번엔 USA Today가 보도를 했는데 특히 하계 올림픽에 그런 일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2016년 같은 경우에 그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7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꼭 스스로 자의가 아니라 다른 이제 동기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올림픽 준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다가 경기장을 짓고 숙소를 짓고 뭐 이러는 문제들인 거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특히 이제 빈민 지역에서 퇴거당한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죠. 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나온 그 스위스에 있는데 강제 퇴거 주민인권 감시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 88년 서울 올림픽부터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이제 올림픽이 6번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계 올림픽이 6번 200만 명 이상이 이주를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행사 같은 거를 이제 주관을 하면서 그 대부분이 또 이주하는 분들은 그 빈민 지역에서
사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막 되어서 도시에다가 그 도시를 헐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어떻게 보면 개발의 손길이 좀 덜 간 지역이라던가 이런 데를 또 선택할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럴 가능성도 높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자연 훼손 이제 그것도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렇게 벌목을 진짜 대규모로 그렇게 네. 하고 그러면 산을 다 뭐 깎는다던가 이러는 건데 환경 운동가들에 대한 뭐 이런 말들도 좀 있을 것 네, 같아요. 환경 그렇죠. 운동가들이. 네. 음. 근데 이제 올림픽이라는 것이 워낙에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큰 지지를 받는 그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행사다 보니까 그렇죠. 목소리를 이렇게 그렇다고 올림픽 하지 말자고 내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겠죠. 혹은 여기다 경기장 짓는 거 반대한다고 막 이러면서 좀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번에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알파인 스키장 만든 그 산, 가리왕산 여기서 이제 나무 5만 8천 그루를 벌목을 했다. 이제 이런 이제 보도에 이제 실린 거죠. 미국 언론에. 네. 근데 이제 그런 경기장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없는 경기장을 만들고 하니까 딱 그 가리왕산밖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네. 표고 차이가 이제 최소 800m가 나와야 되는데 그 800m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이 네 거기밖에 없었다 이런 것이죠. 또 평창 인근에다 해야지 어디 뭐 지리산에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랬었다는 건데 그래서 조직위원회는 이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른 곳에다 나무를 또 심고 있고 그 다음에 올림픽이 끝나면은 스키장을 다 헐고 다시 거기다 나무를 심는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래도 그 5만 8천 그루요? 그 나무를 다시 심을 때 묘목으로 심을 거 아닌가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큰 나무를 다시 갖다 심을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나무들이 언제 그 산을 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웃고 즐기고 이제 다 좋은데 이제 감동적인 모습들도 다 좋고 한데 어쨌든 간에 또 이런 그 한쪽 면에서는 그늘에서는 이런 엄청난 규모의 그 자연 훼손이 있었다는 거 이거를 또 우리가 그러면 복구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그러면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이제 그런 거 제가 이제 정부에서 그런 발표하는 건 못 들어봤어요. 혹시 제가 놓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비용이 어디서 충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보도가 이제 나왔었던 거죠. 그렇네요. 그 화려한 이면 뒤에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씀 안 하셨으면 또 생각 못했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꼭 올림픽을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뭐 피치 못할 뭐 올림픽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의 문화 행사잖아요. 네. 문화가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만들어질 수 있는 문화는 불가능하죠. 다만 이제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조화치고는 조금 심하게 많이 훼손을 한 거니까 뭐 어쨌든 이걸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복원이 될지를 또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게요.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다음 소식 하나 또 볼까요? 이거 우리 전화기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문자가 많이 오잖아요. 어떤 문자 말씀하시나요? 경보 문자. 재난경보 문자 재난경보 이런 거요? 문자, 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달라진 어떻게 보면은 개선된 좋아진 그런 것이죠. 뭐 느끼신 분 옛날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 지진 경보 같은 경우 지진보다 먼저 오더라고요. 그건 뭐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지진이 시작돼서 전달이 되어오는 그 네. 동안에 몇 분이 걸리는데 그것보다 이제 통신망이 더 빠른 거죠. 세상에. 맞아요. 경보 문자가 지진 문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인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몇 차례 울렸었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울리는 것이 뭐 혹한 아니면은 이제 지난 여름 같은 경우 너무 더울 때라든가 폭염 맞아요. 뭐 아니면 건조 경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비가 많이 와도 오겠죠 아마 이제 네. 폭우. 폭우 이제 그런 경보도 올 텐데 네. 이제 이번에 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이제 왔었잖아요. 저한테도 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외신 기자들 선수들한테도 이 지급된
휴대전화로 이게 왔단 말이죠. 아, 그들한테도 똑같이 이 경보 문자가 네. 전송이 됐다는 네. 얘기죠. 근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외국인들한테 전송되는 그 문자는 네. 우리랑 내용은 똑같지만 맨 앞에 위에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게 언어 설정할 수 있잖아요. 네, 전화기를 영어로 설정해 놓으면은 위에다가 emergency alert 이렇게 긴급 경보 영어로 이렇게 딱 지고 그 다음에는 한국말로 써 있는 거예요. 아, 내용은요? 네. 그러니까는 그 영어권 사람들이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갑자기 미싱 울리면서 그 뭐 막 긴급 문자 이렇게 영어로 딱 써 있고 되게 놀랄 것 같아요. 놀래죠. 왜 가뜩이나 지금 평창 올림픽이 뭐 위험하니 많이 뭐 이런 와당이 왔잖아요. 입장 바꿔서 내가 외국에 나갔는데 내 핸드폰에 문자가 왔는데 재난 경고 문자라고는 한글로 써 한국말로 있고 나오고? 밑에 내용은 뭔지 네. 모르겠는데 불어나 영어나 막 네. 이런 걸로 써 있어. 네. 난 밑에 내용 못 읽어. 네. 이러면 진짜 그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근데 특히 그 나라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접경 지역에서 뭐 미사일이 나올 수도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듣고 갔다. 그러면 진짜 그래서요. 이게 지금 그렇게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말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네. 본인이 어쨌든 그걸 겪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다 이제 그 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일자 기사에 실은 건데 제목이 당황할 필요 없다. 어차피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놀랬겠죠. 네. 근데 이제 여러 차례 좀 근데 이게 이제 그 알아보니까 이제 저 번역을 시켜봤겠죠. 이거 뭐냐?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그 하기 전까지는 순간적으로는 이제 끝장났다. 긴장하죠. 나는 이제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뭐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이거 무슨 말이냐 했는데 어디 산불 났대 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는 이제 아까 그런 제목에서 나왔던 그런 게 나온 거예요. 뭐 당황할 필요 없다. 어차피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국어 구사하고 한국어 읽을 줄 알고 한국어 문자가 오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재난 문자가 왔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얼마나 극도의 공포를 느끼겠어요. 맞아요. 근데 위에는 또 영어로 친절하게 영어로 딱 써 있으면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전 들었다는 얘기죠. 그 기왕 그 어떤 대국민 서비스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한국에 있는 그 외국인들을 위한 약간의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지진, 뭐 폭염, 뭐 폭우 이런 정도의 몇 개의 단어라도 영어로 이렇게 살짝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 같이 보내주면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뭐 좀 외국인들도 그런 혜택은 보지 않을까. 근데 더 문제가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처럼 어차피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경보 문자 무시해버리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우리 양치기 소년. 그렇죠. 진짜 위험할 때 피해야 되는데 그때도 별거 아니겠지 뭐 그렇게 이러고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는 이제 경보 문자는 그냥 어차피 못 알아먹는 거 그냥 넘겨버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스마트폰에서 그 언어 설정에서 오는 문자들을 다 이렇게 영어나 뭐 그 자기가 설정해 놓은 언어로 문자가 오게끔 그래서 하면 참 기술적으로 좋겠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몇 개의 그 경보 문자 같은 것들은 그렇게 글쎄요 할 수 있을. 근데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가능하다 싶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요. 짧게 단어로라도. 단어 몇 개로라도 그렇게 나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폭염 같은 거야 그냥 폭염이구나 조심해야지 이러면 되는데 지진 뭐 전쟁 이런 거는 그런 건 진짜 피해야 되는 빨리 거잖아요. 뭘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정보를 살짝 영어 단어 몇 개를 넣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던 거죠. 이 소식은 약간 웃겼지만은 그래도 심각한 소식이에요. 그렇죠. 이거 잘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치기 소년처럼 정말 위험해서 피해야 될 때 피하지 못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죠. 우리도 또 긴급 재난 문자 왔네 이러고 저도 그냥 이렇게 닫아버리는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또한 그런 것 같고. 네. 다음 그럼 또 어떤 소식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저 미투 운동. 요즘에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예. 이제 올 것이 온 거죠. 사실은 근데 너무 늦게 왔어요. 작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 그래요? 전 세계로 쭉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안 생길까? 더 많을 수도 있을 충분히 여지가 있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마 여자들이 그걸 나서기를 싫어할 걸. 근데 아마도 이제 그 예상이 맞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참을 안 왔죠. 그러다가 지난 그 서지현 검사가 그때부터 폭로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많이 미투가 계속 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역시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도를 뉴욕 타임스가 19일자 기사화했거든요. 아, 뭐라고 했나요? 이번에 그 저명한 연극 연출가죠. 그 여배우에 대한 성추행 뭐 사과했는데 뭐 또 그 뒤에 보도 보니까 사과를 예행 연습을 했다면서요. 그런 보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 미투 운동이 탄력을 받았다 네. 이런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뿌리 깊은 남성 중심의 어떤 문화 여기서 이제 조용히 확산되고는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정부나 기업이나 예술계에서 최상부는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위계적인 규칙 이런 것들 주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에 대한 학대, 편견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아주 한국에서 취약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온 거죠.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제가 이 코너에서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남녀 임금 격차도 OECD 국가 중에 최대 폭으로 벌어져 있거든요. 아, 그 격차가요? 네, 남자와 여자의 임금 격차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다 있어요, 있기는. 네. 근데 그게 정도가 이제 차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어쨌든 최하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지현 검사 이후로 이런 운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제 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미투 운동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작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조금 네. 분위기가 지금 이런 분위기인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고발이 있었지만은 좀 적극적인 그런 항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영향을 얻지도 못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전환점이 된다. 이게 이제 지난 1월에 있었던 서지현 검사의 그 폭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이제 이 신문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출신이 이제 인문학자 출신이니까 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민감하게 할 수도 있나 모르겠지만 인간이 원래부터 누구는 악마, 누구는 천사 이런 건 없거든요. 누군가가 어떤 그 큰 사회적인 악행의 중심 인물로 이렇게 부각이 됐을 때 그 한 사람만 우리가 악마로 만들어서 마녀 사냥식으로 화형식 해버리고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죄는 사해졌고 나는 이제 깨끗하고 그렇게 보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남성 중심의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권력을 함부로 남용을 하고 이게 남성들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그 심한 폭력, 욕설 혹은 어떤 뭐 부당한 어떤 그 요구 그런 것들로 오고 여성들한테는 이제 똑같이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 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권력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권력의 문제에서 우리는 이번에 서지현 검사가 폭로하기 전에는 몰랐는가 아니잖아요. 그냥 다 알면서 알고 어떻게 있었잖아요. 보면 어쩔 수 맞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일부 개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그 환부만 쏙 도려내면은 그냥 마치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뭐 몇몇 사람들을 그 악마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그 악마라고 부르는 우리는 이제 떳떳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나는 것이죠. 떳떳한가? 네. 난 누구한테 그렇게 내 권력을 이용해서 아니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그런 사실들을 사회 우리 사회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침묵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뭘 어쩌진 않았더라도 옆에서 그런 게 자행되는 걸 봤어도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그렇죠. 것만으로도 그렇죠. 근데 이게 사회화 이슈되고 비로소 이제 화형대에 올라가면 그때 돌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난 안 평소에는 그랬어 이러면서 평소에는 그러지 못했다가 비로소 그 화형대에 올라가니까 그때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돌을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화형대에 올라갔을 때 욕하고 돌 던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의 해결 방법은 아니었죠. 그쵸. 그 전에 해결을 우리가 저항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여성들이 이제 물론 피해자지만 이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여기서의 피해자지만 여성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여성 중에서도 이 유리천정이라고 우리 하는 그걸 치고 나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투쟁하는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앞서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이 들렸을 때 야 그래 그렇게 해봐야 너만 손해야 혹은 뭐 이런 것들이 고쳐질 것 같아 안 고쳐져. 너는 맞아요. 적응을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 안에서도 그런 반성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들이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인 거고 잠재적인 범죄자들이었던 거죠 다들. 그러니까 어들 몇 명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위치에 갔다면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류의 그런 그 악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마녀 화형식 하고서는 자기는 이제 뭐 침묵과 방조의 죄를 그냥 나는 이제 아니고 이렇게 사하고 있는 그게 과연 떳떳한가 그런 자성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기사도 기사인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좀 그걸 뭐 한다 그러나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는 걸 뭐 한다 그러나요? 자성한다 자성하는 거? 그러죠. 예,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예,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남한테 돌만 던질 게 아니라, 네. 예, 침묵했던 것도 어쩌면 죄일 수 그럼요. 있어요. 네. 예, 옆에서 일어날 때 그걸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해주지 못했던, 근데 그렇게 말할 수,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또 어떤 건가요? 좀 밝은 이야기 해볼게요 이번에. 네, 뉴스는 다 정말 우울한 것 같아요. 굿뉴스, 좀 좋은 뉴스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뉴스. 네, 이번에는 뭔가요? 술 이야기. 술이요? 네. 소장님 술 좋아하시죠? 저 좋아하죠. 뭐 좋아하시나요? 저는 막걸리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이제 전- 너무 배불러서 그러는데 저는 술을 잘 못 먹어서 어떤 술 얘기인가요? 막걸리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코너에서 몇 달 전에 네. 누가 술 마셨나 보다. 그 오늘은 이제 술 중에서 이제 소주 이야기인데 네. 그거 아시나요? 소주가 단일 브랜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이라는 거.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네, 우리나라에 이제 소주 회사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회사의 소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 와. 그 2위가 이제 보드카고 뭐 네. 이렇게 있는데 세계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팔리는 술이 보드카 아니면 위스키 이렇게 생각을 그러게요.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국내 소비가 너무 그러겠죠. 많은 거. 그러니까 이게 좋은 뉴스냐? 네. 꼭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웃프다 그럴까요? 이건 재밌는 씁쓸한. 뉴스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소주를 뭐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인 거예요. 외국 사람 입에 맞나, 이 소주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네. 그만큼 이제 이게 일반화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마저 없앴다. 아까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인데 그게 맞는 거예요? 국내 소비가 진짜 많아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 통계를 보진 않았지만은 네.
사실 소주를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마시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마시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이지만 그 상위권 술들 중에서 가장 그 국제화된 그러니까는 그 보편적으로 퍼지지 않은 그런 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2위보다 3배나 앞서서 이렇게 압도적인 1위. 2위 보드카보다 네. 3배나 앞선다고요? 네. 와. 근데 이번에도 이제 스웨덴의 한 그 언론에서 엑스프레스엔에서 이제 그 소주 관련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역시 가장 많이 팔리는 술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다만 그 소주가 예찬론을 한번 하자면은 네. 저는 그거예요. 소주 우리 드시는 분들 많이 저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일단 소주가 증류주잖아요. 그리고 무색 무취. 그러니까 특별한 그 맛은 없잖아요. 약간 이제 독특한 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과일 향이라든가 무슨 어떤 향 예를 들어 맥주 그다음에 위스키 와인 이런 건 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 향과 안 맞으면 먹기 어려울 수 있는 반면에 소주는 어디나 다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는 더 독한 술도 이제 소주가 물론 지금도 있지만 이제 아주 평범한 그냥 보통 소주 이런 거는 25도 옛날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10몇 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독하지 않으면서 여러 음식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와인 같은 경우는 음식 조화를 생각하면서 마셔야 그쵸. 되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고기 먹을 때는 네. 뭐 어떤 와인, 그렇죠. 뭐 해산물 먹을 때는 어떤 와인,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된장국에다가 위스키 마시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술은 맞는 그런 음식이 따로 있는데 소주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그거에 같다. 반해서 소주는 저 자꾸 소주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소주라고 사실 그래야 맛이 나죠. 그렇죠. 소주. 소주라 그래야 맛이 세주 나는데. 이러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소주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저는 술 전문가 아니지만 도수 예를 들어서 도수를 조금 낮춘 그런 소주도 나온다면은 그 저는 그 동양화 같은 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음식을 이렇게 뒷받침해 음식을 드러나게 해주는 음식과 잘 어울리게 조화를 하는 그런 술. 캬 소리가 절로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인이나 위스키 이런 것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술이잖아요. 그 반면에 이제 소주 같은 경우는 자신을 드러낸다기보다 음식을 잘 넘어가게 만드는 우리 감자탕 먹다 보면은 소주 생각이 나잖아요. 네. 우리 소주 먹다가 다른 거 생각난다기보다 뭐 음식 뭐 먹으면 야 이거 소주 땡기는데 이렇게 네. 되는 그러니까 음식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술 저는 그 문화 콘텐츠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그 술도 굉장히 그 큰 중요한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주의 어떤 그 강점 홍보를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죠. 외국에서는 소주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소주라고. 그냥 예, 소주라고 예. 불러요? 라이스 와인 뭐 이런 말은 그거는 이제 어디서 제가 주워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이게 소주가 정체가 뭐냐 하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라이스 와인이다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 부를 때는 그냥 소주라고 해요. 지금 소장님께서 공장장님께서 하신 그 소주의 해석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른 음식들을 돋보이게 하는. 그렇죠. 멋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서민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도수도 이제 다양화되면 좋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약한 소주도 나오고 또 독한 소주도 나오고. 소장님도 소주 잘 드시나요? 저도 가끔 먹죠. 근데 막걸리가 더 좋으신 거죠? 왜냐면은 막걸리를 더 많이 마실 수 있어서. 많이 마실 수 있어서 도수가 소주보다 네, 약하죠. 약하니까. 근데 소주는 많이 드시면 금방 취하시니까. 그것 아니 이제 더 독하니까 네. 먹는 양을 조금 먹어야 조금밖에 되는. 못 먹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소주가 향이 아까 무향, 무취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향이 저는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주만 마시면 그런데 네. 음식을 드실 때 같이 드시면은 되게 잘 넘어간다니까요. 한번 오늘 이 내용을 다루니까 한번 다시 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삼겹살이나 이런 걸 잘 구워서 한 입 먹고
딱 이렇게 한번 마셔보세요. 네, 청취자분들도 한번 오늘 소주의 매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세계 판매 1위래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이 마지막 소식이죠. 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4개인 줄 알았는데 5개예요 지금.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이것도 이거 할까요? 한 건데 아깝잖아요. 예. 영국의 그 언론이 우리나라 인기 관광지를 이제 몇 개를 소개를 했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기사화 시켰는데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16일 날 했던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 알려진 관광지라고 한국을 표현하던데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한국이 이제 관광 국가로서는 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도 좀 뒤처져요. 근데 어쨌든 들어보지 못한 14가지 사실 가지고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한국에서 가면은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14가지 사실 이거 네. 저도 궁금한데요. 한국에 살고 있지만 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테크노 마니아들의 천국이다. 테크노 매니아들의 천국? 네. 어떤 면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테크노 뮤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도 그런 걸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뭐 아마 그런 많이 테크노 매니아? 네. 아, 근데 그런 거 근데 경제 대국 네. 경제대국? 왜냐하면 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이 그냥 적당히 못 사는 나라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1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는 거죠. 사실 그 경제 우리나라가요 11위라는 것이 이게 굉장한 건 게 우리나라 앞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이제 우리 서방 7개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서방 7개국이 다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7나라에다가 그럼 우리나라가 11위니까 뭐뭐 있죠? 7, 8, 9, 10 세 나라 있잖아요. 이 세 나라가 다 어떤 나라들이냐면은 그 국가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그러니까는 1인당 GDP는 적지만 국가가 워낙 크니까 이제 그 큰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 브라질하고 인도하고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나라들 제외하고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없다는 얘기예요. 서방 7개국 바로 다음이에요. 나라 사이즈가 이만한 나라가. 지금 이게 가장 잘 알려진 관광지인 한국에 대해 당신이 들어보지 못한 14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가 테크노 매니아들의 천국. 예, 이건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어디 이렇게 테크노 하는 그런 데가 뮤직 저도 하는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태원이나 이런 쪽 그렇게만 요즘은 어디가 나와서. 핫한지. 그리고 그리고 두 이제- 번째 세계 경제대국. 네. 예, 난 체감할 수 없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든가 모르겠네. 세 번째는요. 공항. 인천공항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이 얘긴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자주 공항이 다니니까 잘 모르는데 예, 진짜 좋다고. 그리고 여기서 모르는 사실 제가 하나 안 게 한 달에 뭐 한 달이든 어쨌든 가장 많은 여행객을 실어 나르는 코스가 어디냐면은 김포 제주예요. 전 세계에서.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가는 네, 그때의 승객을 제일 많이 실어 나른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따르면은 예. 128만 4,900명 정도 한 달에 그 김포와 제주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주를 놀러 가는 관광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김포공항을 이용해서 혹은 뭐 제주에서 놀다가 다시 이제 김포로 와서 그렇죠. 중국 관광객들 영향일까요? 아니면 중국에서는 제주로 바로 가는 게 있지 않나? 그런가요? 그치, 아무튼 김포 들렀다가 근데 그 지나갈 2위가 수 있고. 도쿄 네. 삿포로거든요. 오. 근데 격차가 현저하게 나요. 아까 제가 128만 4천 네. 명이라 그랬잖아요. 네. 도쿄 삿포로는 68만 8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도 68만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거지. 3위가 멜버른과 시드니. 그 다음에 동경, 후쿠오카. 근데 일본이 많긴 많아요. 근데 이제 분산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주구장창 서울에서 제주도밖에 안 가니까 이게 한꺼번에 몰려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몰랐던 사실이에요. 김포, 제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패신저를 나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이거 몰랐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항은 진짜 외국 나가보면 알겠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공항이. 인천공항. 네. 예, 진짜 잘 해놨어요. 네, 저도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면은
공항은 진짜 예. 인천공항이 좋아요. 멋진 것 같아요. 첫 번째 테크노 매니아들의 천국, 세계 경제대국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가장 훌륭한 공항이 있는 나라. 네 번째 기타 등등도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뭐 다섯 예를 들어 번째 뭔가? 식도락 문화도 있었고요. 아, 그다음에 우리 먹을 때 많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먹을 때 많은데도 또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댄스의 중심지다. 아, 이 춤을 진짜 이 외국 그때 어디 무슨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요. 우리나라 친구들인데 춤을 너무 잘 추더라고요. 그래서 기립박수 받고 막 이러는 걸 브레이크 봤는데. 댄스. 그다음에 브레이크 댄스 전에는 게임 우리가 또 중심지였잖아요. 게임에. 그래서 그 옛날에 저 프랑스에 있을 때도 그 게임 잘하면은 우리나라 왜 유학 간다 그러잖아요. 공부하러. 근데 거기는 게임 유학을 한국으로. 네. 그럴 수 있겠어요. 맞아요. 이제 저 브레이크 댄스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성형수술, 성형수술의 유명하죠. 나라. 또 뭐 영화 산업 이런 거. 성장하는 등등. 영화 산업.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뭘 꼽았냐면은 근데 네.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이런 관광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 이게 14번째예요. 네. 안타깝네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해외 여행을 갈 때. 그렇죠. 네. 근데 뭐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 못 느끼잖아요. 근데 외국에 있는 친구들은 진짜 괜찮아? 괜찮아? 막 이러면서 혹은 외국 친구들이나 네. 그런 사람들은 전화해서 진짜 물어요. 제가 옛날에 그 클린턴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때 미국이 영변 타격한다고 한참 그랬을 때 있죠. 그때 제가 프랑스에 있었거든요. 네. 프랑스에서는 다들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네. 지금 그래서 한반도가 한국에 전화를 하면 한국에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더 이렇게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둔감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그 전쟁에 뭐라고 할까요? 이용당했다. 그 전쟁 프레임에 우리가 좀 이럴 때냐. 하나로 뭉쳐서 자꾸 이런 걸로 우리가 너무 당했다. 이제는 안 속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미사를 쏘던 뭐 하던 우리 주식시장도 휘청거리지도 않고 건강하고 예전만큼.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쟁 프레임 좋네요, 진짜. 맞아요. 우리가 그거에 많이 좀 시달렸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당하죠 그런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영국에 아까 이제 그 기사에서 휴전선 위쪽은 안 가는 게 좋지만 아래쪽은 안전하다. 한마디로 많이 여행 가라. 네. 그렇게 이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행객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여행 경제가 좀 많이 살아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밖에서 본 한국이었고요. 아무튼 모쪼록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청 공장장님 인사 어떻게 하실래요? 마무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아프지 마세요.